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됐지만 존재했던 전사들의 이야기, 역사의 그림자 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일본의 여성 무사, 온나부 게이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혹은 잠시 현실을 떠나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개 낀 산과 무너진 성벽, 그리고 아득한 전장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한 이야기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상이 잊으려 했던 이 장대한 서사를 오늘 밤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잊혀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어둠 속에 빛을 더하는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편안히 자리에 누워 깊은 숨을 고르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신화와 역사가 뒤섞인 일본의 고대로부터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침 안개가 자욱한 전장처럼 신화와 기억이 뒤엉킨 일본의 먼 과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수세기 동안 칭송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존재가 의심받기도 했지만 결코 완전히 잊히지는 않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구황후, 전설과 역사적 진실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인물입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지키와 니혼쇼키는 그녀를 단순히 황제의 아내가 아닌 군대를 지휘하고 예국의 땅을 정복했으며 황실의 혈통을 이은 위대한 군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녀가 정벌했다는 바다 건너 땅, 즉 한반도에 대한 이 기록은 우리의 어떤 역사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후대의 일본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창조된 신화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인 주아이 천황이 사망하자 진구황후는 흩어진 조정의 권력을 한 손에 그러쥐었다고 합니다. 신의 계시를 받아 남편의 복수를 넘어 바다 건너 땅에 신의 질서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역사적 기록의 영역을 넘어 웅장한 서사시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훗날 오진 천황이 될 아이를 임신한 채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배에 오른 황후는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신라를 굴복시켰다고 묘사됩니다. 신의 가호를 받은 그녀의 위엄에 압도된 적들이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하고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원정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측 기록은 물론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사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사원과 궁궐에서 전장의 막사와 귀족들의 살롱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으로 추앙받았고 국가적 강인함의 상징으로 숭배되었으며 일본 전역에 하치만 신사에 모셔지게 됩니다. 여성들이 비단으로 둘러싸인 규방의 삶에 만족해야 했던 시대에 진구황후의 전설은 단순한 황후나 어머니가 아닌 정복자이자 여왕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은 당시 일본 사회가 여성을 전장에 환영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그토록 강력하게 남은 이유는 그것이 지극히 예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여성 무사들이 있었기에 기억된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거의 없었기에 기억되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정당화할 고귀한 기원이 필요했기에 그녀의 신화는 더욱 빛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화와 선언의 경계에 서 있는 진구황후의 이야기는 존재해서는 안 됐던 일본의 여성 무사들, 온나부 게이샤라는 잊혀진 계보의 첫 번째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녀가 실제로 칼을 들었든 아니든
그녀의 존재는 전통이라는 견고한 벽에 작지만 완고한 균열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흐른 뒤 다른 여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오지 않았습니다. 칼에 피를 묻히고 등에 불길을 짊어지고 심장에 저항을 품은 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진구황후의 이야기가 고대 일본의 해안에서 피어오른 황금빛 안개와 같았다면 봉건 시대 초기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전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볏짚과 오칠한 마루, 그리고 가문에 대한 의무라는 굳건한 섬유로 짜여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라는 독특한 사회계층의 등장은 갑작스럽거나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교토의 조정이 화려한 의식의 무게에 짓눌려 쇠퇴하기 시작한 해이한 시대, 그 혼란 속에서 싹텄습니다. 중앙 권력이 시와 향수, 정치적 무력함에 빠져들자 지방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영주와 귀족들은 스스로 무장하고 폭력으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부시, 즉 훗날 수세기 동안 일본을 지배할 전사 계급이 탄생했습니다. 이 형성기의 여성의 역할은 여전히 가정생활의 리듬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무사 가문에서 태어난 여성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 길러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관리자이자 하인들의 교육자였으며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세계 속에서도 그녀들은 완전히 비무장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무사의 딸들은 무기, 특히 나기나타라는 긴 자루에 구부러진 칼날이 달린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남자들이 먼 지방으로 떠나면 남겨진 여성, 아이들, 하인들이 영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잘 훈련된 여성은 시간을 벌고 하인들을 보호하며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성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여성은 가족의 유산과 그 몰락 사이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녀들이 입는 갑옷은 대부분 은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의범절, 인내, 그리고 조용한 규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전투가 아닌 출산의 고통 속에서 식량을 관리하며 보내는 긴 겨울 속에서 자식을 병으로 잃는 슬픔 속에서 시험받았습니다. 그녀들을 위해 쓰인 노래도 사원의 돌에 새겨진 연대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여백에 존재했고 바로 그곳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철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침략군에게 집을 내어주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들, 갑옷을 입고 하인들을 이끌고 방어에 나선 여성들, 그리고 가문의 불명예를 목격할 살아있는 영혼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식들을 죽이고 칼을 자신에게 돌린 여성들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 드물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찬양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여성에게서 다음 여성에게 전시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갑옷처럼 조용히 전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속삭임마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쓴 연대기는 이러한 희생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싸우는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체제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웅장한 서사시나 공식적인 궁정 기록이 아닌 빛바랜 가족 두루마리에 딸들에게 대물림된 낡은 나기나타의 오칠 속에, 그리고 한때 손에 칼을 들고 운명에 맞섰던 조상의 이야기를 읊조리는 무녀에 떨리는 목소리 속에 말입니다. 기대와 저항 사이의 이 긴장 속에서 일본 여성 무사들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신화의 시대는 진구황후라는 역거를 낳았고 역사의 시대는 그들을 관습과 침묵의 층 아래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지만 그 뿌리는 깊었습니다. 12세기 말 헤이안 시대의 평화는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겐페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일본을 혼돈에 빠뜨리고 전사 계급의 미래를 결정지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가 아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무라이 가문들이 국가의 통제권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한 여성이 신화도 전설도 아닌 역사적 사실로서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모에 고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겐페이 전쟁은 단순한 귀족들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충성심을 녹이고 새로운 충성심을 벼려내는 용광로였습니다. 성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주인이 바뀌었고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는 예외적인 일이 가능해집니다. 허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이 불길에 휩싸이면 누가 물을 길어오는 것이 금지되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장원의 그늘이 아닌 탁 트인 전장에서 무기를 들 수 있는 작고 위험하며 찰나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도모의 고젠의 이야기는 전쟁 서사 시인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외심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아름다웠으며 창백한 피부와 긴 검은 머리카락이 깃발처럼 뒤로 흩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그녀의 이름을 경외심 속에 속삭이게 만든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아함으로 전투에 임했으며 그녀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맹렬함으로 사무라이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었고 1대1 결투에서 적을 쓰러뜨렸으며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선을 지켰습니다. 도모의 고젠은 변장을 하거나 허가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나모토노 요시나카의 깃발 아래 당당히 말을 달렸고 다른 장교들처럼 부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동료 병사들에게 그녀의 존재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확실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적을 베는 것을 보았고 안장에서 사람들을 베어내고 칼에 피를 묻힌 채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184년 초 아와즈에서의 마지막 전투에서 요시나카의 군대는 압도적인 수의 적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배신당한 요시나카는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폭풍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채 전투 준비를 마친 도모의 고젠이 있었습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도모의 고젠은 귀신처럼 싸웠다고 합니다. 유명한 무사를 1대1 대결에서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 전리품으로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요시나카 자신이 그녀에게 살아서 떠나라고 명령했다고도 합니다. 그녀가 그 명령에 따랐는지 탈출했는지 아니면 그날 죽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기록은 엇갈리고 시인들은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진실은 언제나처럼 침묵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싸웠고 부대를 이끌었으며 동정이 아닌 경외의 대상으로서 피와 불길 속을 걸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위한 자리를 만들지 않았을 때 그녀는 강철로 자신의 자리를 개척했습니다. 도모의 고젠 이후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또 다른 여성 무사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1201년 막부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북부 지방의 한 성체에서 한가쿠고젠이라는 여성이 방어를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군대는 30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적군은 3,000명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사형 선고와도 같은 포위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벽 위에서 직접 활을 들고 신들린 듯한 솜씨로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버텼습니다. 성벽 위에서 굳건히 서 있는 한가쿠의 모습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방어는 없었습니다. 화살이 그녀의 다리를 꿰뚫었고 그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쓰러지자 수비대의 기세는 꺾였고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용맹함은 적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처형 대신 한 사무라이와의 결혼을 통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5세기 중반, 일본은 다시 한번 혼란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바로 센고쿠 시대, 즉 전국 시대입니다. 쇼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각지의 다이묘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고 군대를 일으켜 천하를 다투던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에서 돌을 날랐던 아녀자들이나 병자호란 시기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스스로 창을 들어야 했던 이름 없는 여성들처럼 일본에서도 생존을 위해 여성들이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남편들이 돌아오지 않는 전쟁터로 떠나고 성이 포위되고 적이 해뜰녘에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남겨진 여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훈련하고 싸우고 지휘했습니다. 이 시기 전장 근처에서 발굴된 유골 105구 중 35구가 여성의 것이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수세대 동안 역사가들이 부인해온 그들의 존재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그들은 불이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뼈에는 칼과 화살, 창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웠고 전사했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 무사들은 온나부 게이샤로 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 안에 남아 가문을 지켰고 어떤 이들은 직접 전장에 나섰습니다. 규슈 지방의 강력한 다치바나 가문의 영주였던 다치바나 긴치요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가문의 수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부대를 훈련시켜 자신의 영지를 지켰습니다. 혼다 다다가스의 딸이었던 고마스이메는 남편의 가문 사람들이 적이 되어 성문 앞에 나타났을 때 혈연이 아닌 원칙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그들의 입성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싸운 것이 아니라 지휘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힘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훈련하고 오지 않을지도 모를 전쟁을 준비하며 희망 속에서 무기를 물려준 수 세대의 여성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대의 기나긴 혼란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종식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저항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쿠가와의 앞길을 막아선 마지막 보루는 오사카성이었고 그 중심에는 요도도노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군도 전사도 아니었지만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성이라는 돌의 미궁 안에서 그녀는 아들 히데요리를 지키기 위해 흩어진 충신들을 규합하고 불타는 장기판 위에서처럼 위태롭고 치명적인 정치 개임을 벌였습니다. 1614년 겨울 20만 명이 넘는 도쿠가와 군대가 오사카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의 수비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들의 성벽은 견고했고 그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요도도노는 전장의 선두에 서지는 않았지만 성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항복을 거부했고 끈질긴 저항으로 도쿠가와 군대를 격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 휴전협정에 속아 성의 방어시설이 해체되었고 1615년 여름 오사카성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요도도노는 아들과 함께 불타는 성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온나부 게이샤의 시대, 슬픔만큼이나 강철을 짊어졌던 여성들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사카성의 연기가 거치자 전쟁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지워졌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사무라이는 행정가가 되었고 성은 규제되었으며 무기는 목록화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도모의 고젠이나 한가쿠 고젠과 같은 여성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온나부 게이샤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 250년 동안 여성의 역할은 유교적 이상을 통해 정밀하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미덕은 복종에 있었고 그녀의 힘은 저항이 아닌 인내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요된 평화의 시대에도 여성 무사의 기억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무라이의 딸들이 여전히 나기나타를 배우는 무술학교에,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이야기 속에, 그리고 가문의 신사에 고이 모셔진 낡은 갑옷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공식 기록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돌 밑에 붙어있는 이끼처럼 그늘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사라 불리지 않았지만 전사임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250년간의 침묵은 깨졌습니다. 서양의 검은 배들이 일본의 문을 두드렸고 막부는 흔들렸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과 막부를 지키려는 낡은 세력 간의 마지막 내전, 보신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도쿠가와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아이즈번은 변화의 물결에 맞서는 마지막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세계는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성벽 안에서 사무라이들은 죽음을 준비했고 그들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설도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신하의 딸, 전사의 아내, 그리고 아직 칼을 들기엔 너무 어린 소년들의 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조시타이, 즉 여성 부대를 결성했습니다. 부대를 이끈 것은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연마한 21세의 여성, 나카노 다케코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결혼할 나이도 채 되지 않은 소녀들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군복을 짓고 창과 소총, 활과 칼로 무장한 채 전장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케코가 선두에서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제국군 병사들이 망설이는 사이 그녀는 나기나타로 적진을 베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곧 총성이 울렸고 총알은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피가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녀는 옆에 있던 여동생 유코에게 말했습니다. 적에게 내 머리를 넘겨주지 마라. 유코는 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카노 다케코와 조시타이의 저항은 아이즈번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사무라이 여성들의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대로, 자신들의 신념대로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피로 새기고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일본의 여성 무사, 온나부 게이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신화 속 진구 황후에서 시작하여 전장을 누빈 도모의 고젠, 성벽을 지킨 한가쿠 고젠, 혼란의 시대를 이끌었던 다치바나 긴치오와 요도도노, 그리고 마지막 불꽃이었던 나카노 다케코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승리한 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지워지거나 낭만적인 비극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혹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검을 들었고 역사의 흐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진 운명과 사회적 통념에 굴하지 않았던 인간의 용기에 대한 증언이며 침묵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전해지는 기억의 힘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의 침묵은 깨지고 잊혔던 용기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